그래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시라는 것이죠. 2040에서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5070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파워를 가진 시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집단을 좀 바라보시고 비즈니스 이 사람들이 바이오 쪽도 일으키게 될 거고 AI나 이런 쪽에 더 수요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이 일으킬 이제 하이테크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이 집단들이 일으킬 소비 시장, 그다음에 이 집단들이 일으킬 자산 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 나온 책이 지금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인데 사실 이 성장이 멈췄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축소된다는 것,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팩트입니다. 근데 그 팩트가 운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 인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고령자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존의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우리가 팩트가 데스티니, 운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들이 보이게 됩니다. 팩트에서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운명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끝나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우리 인간에는 도전이 있으면 응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응전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럼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2040의 시장은 많이 줄어듭니다. 인구 자체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5070은 그에 비해서 인구 숫자가 확 많아집니다. 거의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되고요. 204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5070이 이미 한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 숫자로 따진다면 5천만 명 같으면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이 정도 숫자가 많은 겁니다. 시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시라는 것이죠. 2040에서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5070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자산, 우리가 비즈니스의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한편으로 5070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생산을 하는 부분에 비해서 소비의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소비를 할까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고 거기가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5070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기도 하고 영 시니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올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 올드 뭐 이런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서울대 이철희 교수가 이제 이 부분을 파워 시니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 말이 괜찮아 보인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파워를 가진 시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집단을 좀 바라보시고 비즈니스 이 사람들이 바이오 쪽도 일으키게 될 거고 AI나 이런 쪽에 더 수요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이 일으킬 이제 하이테크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이 집단들이 일으킬 소비 시장, 그다음에 이 집단들이 일으킬 자산 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40이나 이쪽의 시장은 줄어드는데 이 시장은 이제 확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오히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기존의 길대로 가면은 너무 좁아지고 힘들어 보이겠지만 사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데 이쪽을 이제 안 쳐다보면은 이제 너무 답답하겠지만 이쪽을 보면 어찌 보면 뭐 무주공산의 이제 그런 게 열리는 거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리옥계로 보면 그런 거죠. 제가 2000년에 이미 들었던 이야기가 산부인과 안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의료업계가 시장이 줄어들었냐? 아닌 것이죠. 의료업계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래가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정형외과 분이 70대가 다 되셨는데요. 야 이거 나 퇴직하려 했는데 퇴직 못 하겠다. 하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나 병원 더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6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정형외과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성형외과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치과도 마찬가지. 이 시장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막 시장이 커지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회를 찾는 것이죠. 전체 젊은 사람 줄어든다, 인구 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은 산부인과를 보면은 이거 큰일 나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시장은 커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의료 시장 위에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사회적으로는 뭐 바꿔야 된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회를 이제 찾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맞습니다. 투자 기회를 찾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이제 네. 여기서 찾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성장이 멈추는 시대를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막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적금을 해가지고 목돈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네.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 예금은 뭐 자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건지. 저는 이제 자본의 정의를 투자 원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이고요. 그게 변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자본이 아니라고 저는 예금 같은 경우는 고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자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내가 자본을 가진다는 것은 가치가 오를 걸 바라보고 가지는 것이죠.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 가격이 오를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확정된 금리를 받고 나머지의 잠재성은 다른 사람이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퀴티라고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채권과 그다음에 주식을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업의 자본은 에퀴티만 이야기하잖아요. 자본에. 그래서 이건 가격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이고 채권은 확정적으로. 그래서 우선 선순위로 여기 돈을 주고 나머지 이제 자녀 청구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금은 자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가져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금을 가지고는 삶은 이어갈 수 있지만은 자산은 증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잣돈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부동산이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돈을 차입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죠. 그건 종잣돈이죠. 그다음에 내가 비즈니스를 벤처를 창업하려 한다. 하는데 역시 자본금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금을 통해서 모아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일반인 이제 근로자이고 생애 자산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투자를 하시면 돼요. 뭐 100만 원 생겨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연금에 1억이 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자기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이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고 처음부터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투자한다는 거가 너무 이제 겁나다 보니까 해도 뭐 삼성전자 정도 사면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멘탈이 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사면서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이라는 것은 항상 종목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 만에 뭐 10% 빠지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종목은 언제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하시더라도 가장 우량한 자산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S&P 500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게 퀄리티가 좋은 자산을 찾는다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S&P 500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가지고 자산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종목을 선택할 것 같으면은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는데 S&P 500은 500개 종목을 택하는 것인데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S&P 500입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이제 당연히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수익률이나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100이라 200이라든지 뭐 하여튼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경쟁력 보시면은 경쟁력의 차이를 아실 거잖아요. 자본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납니다. 서로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전불태라는 것은 위태롭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여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가지면은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일 경우에 투자를 시작하신다면은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가지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위태롭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S&P 500은 다른 어떤 종목보다 퀄리티가 가장 좋은 그런 자산이라고 보고 하긴 있습니다. 종목을 투자하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주식에 대한 전문가, 종목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 정확한 뭐 미국
주식 자체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면은 미국이 맞습니다.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훨씬 쉬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의 서식지로 옮겨야 된다는 내용도 이제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결국에 퀄리티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본 중에서 퀄리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미국 쪽의 기업의 경쟁력이 그래도 제일 좋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태계가 네. 훨씬 다이내믹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서식지를 옮기라는 그럼 것이죠. 반대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다 안 나갑니다 절대. 어차피 들어도 아무리 나가래도 절대 안 5% 나가고요. 정도밖에 안 한다. 예, 뭐 여기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가들이고 뭐 다 네. 이제 상당 부분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면 더더욱이 나가도 괜찮죠. 미국의 시장은 워낙 크니까 엔비디아가 하여튼 뭐 지금 워낙 가치가 많이 변해서 네. 그런데 뭐 시가총액이 4,500조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시총하고 비슷하다고. 우리나라 시총보다는 당연히 많고요. 예, 그 독일의 기업 하나가. 시총 뭐 이렇다고 네. 하는 정도이거든요. 과다한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 앞으로 이제 세상을 이끌 것들이 이제 AI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 로봇 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네. 일 텐데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려면은 중국은 목적 함수가 다릅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목적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예, 주가 수익률의 극대화 이게 목적 함수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고용이라든지 사회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면은 다른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요. 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401K가 네. 대부분 미국의 주식에 거의 한 50% 이상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미국의 국민들하고의 운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가.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목적 함수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도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도 좋지만은 목적 함수를 생각하면은 이것이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네. 또 한국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정부의 어떤 입장과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또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401K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80%의 또 부동산 가지고 정확합니다. 있으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도 네. 정부가 정확합니다. 막고 네, 이런 거. 그래서 저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은 미국, 부동산은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마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다른 나라보다 변동성이 작아요. 훨씬. 네, 미국은 맞아요. 30%도 꺼지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30% 평균적으로 30% 절대 꺼지게 놓아두지 네. 않습니다. 빠지면 이제 막 부양. 오르면은 또 약간 막아주고 그러니까 버블도 크게 일으키지 않고 하니까 레버리지해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자산입니다. 네. 예를 들어 버블이 크고 꺼지는 게 크면은 잘못 잡아보면은 낭패를 당하거든요. 네. 근데 버블도 심하면은 정부가 알아서 막아주고 꺼지면은 또 약간 네. 막아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불안정성을 결국 키워놨습니다. 네. 예. 그러면 2030은 사실 주택에 대해서 좀 뭔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선망도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뭐 인생이 뭐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는 원망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금융으로 갈지 뭐 부동산으로 갈지 뭐 둘 중에 하나를 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2030은 가정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주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 때를 뭐 예를 들기는 맞지는 않겠지만요. 주택을 뭐 아주 비싸고 좋은 거부터 처음 시작하려니까 막 부채도 이만큼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요. 부채 부담이 너무 크면은 리스크가 큽니다. 가계 자체의 파산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내가 욕심을 줄이고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키워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내 집을 마련해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주택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마련해 놓으면은 노후에 이걸 주택연금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사는 집은 마련하는 것은 그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제가 이제 저 한남동에 재건축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평수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 거예요. 네. 예, 평수를 늘려가지고 대신에 이제 분담금이 5억씩 더 늘어나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야 이렇게 내가 돈을 빌려서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고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크게 하고 네. 비싸게 하자. 그래야 더 많이 올라간다. 예. 이제 그때 나이 든 사람들은 여러 산전수전을 겪어보다니까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하는 걸로 리스크 관리를 네. 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막 많은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자기의 가계의 전망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어마어마하냐? 가정을 항상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빚에 짓눌려 살다 보면요. 그러면은 삶을 한 10년, 15년을 그렇게 살고 나면은 가정의 삶이라는 것이
것이 항상 먹구름이 낀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집이 좀 작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집으로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내 능력에 맞는 상황에서 또 키워가고 해서 그 좀 좋은 집에 대한 목표를 예를 들어 뭐 한 40대 중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뭐 당연히 뭐 가질 것도 예, 필요하겠지만 필요하죠. 집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아니에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크고 좋은 집이 정답이 아니라는 지금 것이죠. 올인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에 비해서 그 깨구리 우화 아시잖아요. 네. 예, 계속 바람도 다 네. 터지는 것인데요. 많은 삶의 지혜는 사실은 어릴 때 배웠던 동화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커집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래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내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자꾸 내 능력에 맞는 상황에서 또 키워가고 하는 것 그렇게 해나가는 프로세스를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거를 뭐 이제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하나로 좀 정리하면 뭘까?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원칙처럼 어떤 거를 좀 하나의 원칙처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에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가 저는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요. 코어 자산이라는 제가 코어 자산. 요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듯이요. 네. 여러분들의 자산에서도 코어 자산이 있고 주변 자산, 세이틀라이트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이틀라이트 자산에는 코인도 들어가고 종목도 들어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어 자산은 솔리드한 자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이틀라이트 자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 자산의 한 20% 네. 하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복권도 사보셔도 되고 비트코인도 사보셔도 되고 종목도 사보셔도 돼요. 삶은 젊을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다음에 한 7, 80%는 솔리드한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 솔리드한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가져야 되느냐? 예금보다는 젊을 때는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본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서식지를 미국의 S&P 500 지금은 당연히 좀 오버밸류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약간 조금 예. 조심하시고. 예, 장기적으로는 이 자산의 비중을 꽤 높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도 달러. 로 그냥 해지하지 말고 달러로 가지시는 네. 것. 예, 그다음에 부동산 중에서는 우리가 연금 계좌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부동산의 종목은 못 사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리츠를 통해서 네. 부동산도 개인들에게는 꽤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츠, 그다음에 S&P 500, 달러, 채권 이렇게 이제 가지라는 것이고요. 네. 채권은 국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예금보다는 채권이 주식하고 궁합이 훨씬 잘 맞기 때문에요. 예금보다는 채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채권 펀드. 그래서 채권 펀드 주식 중에서는 S&P 500 그다음에 해지하지 말고 달러,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우량한 리츠로 분산해서 가지는 것 이렇게 이제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성장 시대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장이 멈춰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여전히 아직도 인구가 한 성장도 잘 30년 되고. 동안 5천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줄어들지만요. 그리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의 벤치타운이 됐다가 지금은 텍사스로 가고 이럴 정도로 땅이 풍부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본들을 심을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잠재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본을 좀 옮겨 놓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우리나라 미래에 너무 좀 안 좋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본업을 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본인의 어떤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질문을 주셔서 그런데 이거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에서의 핵심적인 것을 두 명의 투자 구루의 말을 빌면은 첫 번째는 버튼 말킬이라고요. 이제 투자도 하고 그다음 프린스턴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 70년대부터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랜덤워크 다운 월스트리트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일어났습니다.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양반의 그 정의에서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게 정확한 정의라는 것이고요. 그게 투자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렌 버핏은 투자에 관한 그게 아니라 생애 자산 관리에 관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벅스 헤드웨이
주식을 사라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조커로 네, 한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S&P 500을 사라. 그리고 까먹고 그 다음에는 너 월급을 높여라. 네. 나한테 투자해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월급을 높이고 높이는 월급으로 저축액을 늘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자산 관리에는 이것만큼 또 정확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빼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심플합니다. 사실 그 심플한 걸 누군가 좀 단순하고 지루하고 더 좀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막 예, 꼬이고 예,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래시에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들었고 그 이후에도 이 말 멋있다고 했던 것이요. 우보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호시요? 예, 네. 소의 그런과 호랑이의 눈입니다. 아, 네네네. 우리가 투자할 때 꼭 관계되는 것인데요. 투자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소의 걸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야 됩니다. 막 날려반듯이 뛰어다니는데 개처럼 막 날려반듯이 뛰어봐야 제자리일 수 있고요. 소의 걸음으로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랑이의 눈을 가지라는 것은 자본을 택할 때 우리가 S&P 500을 택한다든지 이런 것을 택할 때 호랑이의 눈으로 정확한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택한 다음에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인데요. 그 우보호시라는 말이 아까 버튼 말킬이 이야기했던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한 거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이미 정답은 다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다들 다 알지만 그거를 좀 나는 좀 다르겠지, 나는 좀 더 빨리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항상 또 삐끗하기도 하니까 네. 항상 이런 어떤 정석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을 쓰신 이제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뭐 노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뭐 우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생긴 또 기회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